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분위기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이어 오늘은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현재 전국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당초에 탄핵의 사유로 꼽았던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이게 아직 완전히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가는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 주인 4월 초쯤에 탄핵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또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이게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하고 하나는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간에 뭘 짜고 조율을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5개나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에 2심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음 주에 바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면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뭔가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다음에 아니면 비슷하게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서두르냐 이런 의견들이 보수층에서 많았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 거냐 싶고요. 헌법재판소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이라서 4월 18일 이전에 사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것도 물론 중요하죠. 국정에 혼란이 있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까. 근데 신속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정확한 그런 결정문을 내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결정 이후에 국민들의 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늦어지는 데 대해서 여야 모두 또 국민들께서도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주 직접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보시기에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할까요? 인용할까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아직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이게 8분 중에 6분이 인용돼야지 인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전부 다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좋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 헌법 위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정에 지금 여야 모두 대통령과 야당 대표 모두 저는 그 결정에 승복하고 그 결정 이후에 국가가 더 이상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석방된 이후에 관련된 승복의 메시지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무반응하다는 것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인용이 되더라도 난 승복하겠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기각되더라도 승복하겠다. 이 두 정치 지도자가 그런 승복의 메시지를 약속을 국민 앞에 해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결정 직후의 상황을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결정 직후라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모두 깨끗하게 승복하고 국민들께
우리 이제 제발 통합해서 앞으로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 두 분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특히 대통령의 승복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더 예.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요. 예. 두 분은 왜 지금까지 승복에 대한 얘기를 안 할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무슨 모든 국민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러고 몸조심하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파면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석방 이후에 이제 좀 조용히 계시긴 한데 승복 메시지는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자들한테 뭔가 이 불복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식의 지금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나라의 어떤 혼란 이런 걸 걱정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다. 이 이후에 우리 8년 전에 겪었던 그런 불상사보다 더 극심한 불상사를 겪으면 그게 얼마나 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하여튼 촉구를 합니다. 제발 승복하시라고. 결정 직후라도 승복하시라고.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안 낼까요? 왜 그렇게 두 분 다? 그게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지지자들만 쳐다보니까 지금 메시지를 못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짐작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예. 이 조기 대선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다시 대결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좀 하셨는데 예. 이게 왜 그렇게 또 흘러가야 되나요? 저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게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리한 그런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 인용 결정이 나서 조기 대선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래서 언론이나 국민이 보기에 마치 이 조기 대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다시 치르는 것 같이 보이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구도로 가면 저는 그거는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던 이 비상계엄 탄핵 이 사태로부터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강경한 보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제일 걱정이 너무 강경한 보수같이 국민의힘 전체가 보여가지고 조기 대선이 있으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중도층 중원에서의 싸움인데 만약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우클릭하고 중도로 오고 심지어 본인과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나무 안방까지 들어와가지고 빈집털이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 대고 거기에서 마치 중도에서 정면 대결을 해서 이재명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사람인지를 국민들께 알리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끝까지 끌려다니면서 만약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거는 저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진다. 그래 되면 결국 보수 유권자들께서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5년의 대한민국 그게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만약 걱정을 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는 치러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이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클릭하면서 빈집털이를 한다고 좀 표현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용주의로 가는 거다. 네. 또 국민의 삶을 좀 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우클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나무 안방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빈집털이 하고 있다고. 예. 근데 우리 집 주인은 대문 활짝 열어놓고 광화문에 여의도의 광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를 제가 안타까워서 이재명 대표라는 저런 사람을 상대를 하려면 그럼 우리가 중도층의 유권자를 겨냥해서 우리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나 정책을 계속 내놔야 된다. 근데 우리 그러고
있지 못하다 지금 그걸 안타까워했던 거고요.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중도 보수 이런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좀 영악할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얕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꼭 좀 알아주셨으면 싶은 게 예컨대 뭐 세금을 막 깎아준다 이러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오랫동안 그런 데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감세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비판하고 이러다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중도 보수에 대해서 이게 과연 믿어도 되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표 때문에 저러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있을까. 바로 저는 그 지점을 공격을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또 특히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게 보수 전체의 잘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전한 보수 정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우클릭에 대해서 중원에 나가서 정면으로 싸우자. 그래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게 저희 일관된 주장이죠. 이제 다음 주 예.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유죄를 다시 받아서 상황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다. 이런다면은 그건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 재판에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중에 제일 가벼운 게 다음 주 26일 날 이제 2심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그 2심 판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그런 사람이 재판 중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선을 치르겠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법적으로는 법률만 따지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나는 대선에 무조건 나간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럼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만에 하나. 그러면 재판은 어떻게 할 거며 재판을 그럼 계속 진행을 할 거며 만약 진행을 법원이 안 하면 그러면 5년 뒤에 가서 대북 송금이고 대장동이고 백현동이고 미래신도이 성남FC고 위정교사고 그거 뭐 선거법 위반이고 이거 전부 다 그러면 5년 뒤에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또 재판을 받아?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이나 우리나라가 이런 범죄 혐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 그런 우리나라가 수준이 지금 그러냐.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물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국민들께서 그거는 정확하게 보시면 분명히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을 하실 거다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고집을 해가지고 조기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해볼만 하다. 정명승부 해볼만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예.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이 다 검찰 발로 포장돼서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그렇게까지 지금 이제 피해를 받아서 온 재판이다. 주장하면서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것이다 얘기하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검찰이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 그 부인을 막 수사해가지고 그 10만 원인가 뭐 쓴 거 가지고 한 거. 저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바로 밑에 부지사 하던 사람이 지금 2심에서 7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북한 방문하는 그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선거법 위반이 제일 가벼운 사건에 지금 징역형이 나왔는데 집행유예까지 나왔는데 다른 사건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또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은 그거는 대한민국에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요. 그렇게 검찰이 아무리 탈탈 털어도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저도 비주류 정치인으로서 여당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저도 맨날 통신 감청당하고 제 주변에 계좌 추적당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다 이재명 대표같이 그렇게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때문에 없던 거를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부분은 저는 많은 사건에 있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 대표보다 더 많은 혐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선돼서 돌아왔고 그 모든 것이 또 풀려나면서 지금 대통령으로 임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것을 아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위안 내지는 희망을 볼지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이 사법 리스크가 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다시 될 수 있었던 미국의 민주주의와 네. 사법 시스템, 미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이라고 해서 늘 최선은 아닙니다. 저는 그 미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미국에 사는 거를 걸핏하면 비판할 때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따르자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거를 모든 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낫고 한국의 삼권 분립이 더 확실해지는 그런 정치를 우리가 추구를 하고 해야지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도 범죄 혐의자가 돼도 된다? 저는 그거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미국을 좋아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줬던 행정 수행 능력과 또 굉장히 실용적인 그 어떤 정책들, 그래서 국가 지도자로서 그런 실무적인 것은 뛰어난 사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제가 경제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경제 정책에 많이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청년 배당소득, 요즘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겁니다. 또 지역화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지역화폐 같은 거는 전국이 동시에 하면 그냥 국민 세금만 그 10%에 쏟아붓는 거고요. 기본소득은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신랄하게 비판해 왔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자영업자 중에 월 100만 원 소득도 안 돼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빈곤층, 차상위 계층, 실업 청년들, 비정규직들,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들 암 치료 때문에 마트에 가가지고 쇠고기 5만 원어치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혀 가서 선처받은 그 어머니 사연을 접하고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늘 주장하던 기본소득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책은 그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오히려 죄를 짓는 거다. 그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운 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게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그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의 그 정책들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만약 국가 전체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 전체의 정책으로 만약 그게 되면 그거는 우리 미래 세대가 엄청나게 빚더미에 안고 경제는 경제대로 못 살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정책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유 의원님 얘기를 해볼까요? 예. 유 의원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권 후보였거나 또 유력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적표는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스스로 왜 그런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본선에 간 거는 딱 한 번입니다. 2017년 대선에 바른정당 후보로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경선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했다가 제가 이제 밀렸고요. 근데 저희 최대 약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26년째 하면서 저는 저희들이 여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늘 제가 보수가 변해야 된다. 새로운 보수의 길을 제시했고 10년 전에 국회 연설에서도 그런 걸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갈등 그런 게 사실은 제가 새로운 어떤 보수의 길, 개혁 보수 정치 이런 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전부 다 당의 노선, 철학, 정책의 차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그런 갈등이 빚어지니까 제가 지금 제일 약한 게 이 보수층의 지지입니다. 우리 당원분들 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여기에서 지지가 제일 약하고 저희 오히려 강점은 저희 파괴력은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께서 만약 제가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서 제가 이재명과 붙는다 이러면 저는 중도에서는 파괴력이 있고 확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 강점과 약점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을 지키고 소신을 지켜왔고 그래 올곧은 그런 정치를 해온 저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만약 이게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생겨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저쪽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요. 그러면 우리 국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 저에 대해서 그 따라다니는 악의적인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진짜 이재명 대표한테 민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거를 진짜 원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컨대 대한민국 경제 민생을 누가 살릴 거냐?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이재명을 상대로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우리 후보가 될 거냐? 누가 이재명을 이길 거냐? 저는 거기로 저는 만약 우리 당원들과 지지층의 마음이 이렇게 모이면 그러면 저는 제가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예. 문제는 뭐냐면 중도 확장성. 예. 오히려 또 진보 중에서도 어필이 되고. 그럼 뭐 합니까? 여권 후보로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에요. 예. 이게 극복이 될까요? 그게 이제 보수 유권자들께서 저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 그런 이제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국민들께서는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를 가지고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 같은 거를 보실 겁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는 경우랑 유승민이 되는 경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겁니다. 근데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보수층이야 더 결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도 확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전략적으로 제 그동안에 갖고 왔던 철학과 입장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뭐 정말 일관성 있게 정치를 해왔는데 저를 선발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승리를 가져다 드리겠다. 저는 그렇게 호소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에요. 예. 보수 진영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후보로 내세울 때는 과연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댐댐이 보수주의로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배신자 프레임은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그 벽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또 그 벽에 갇힐 것 같은 확률이 더 높건 말이죠. 그 잘못된 프레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우리가 과연 후보를 선택을 했느냐. 바로 지난 대선을 보면 2021년에 윤석열 검사라는 용병을 국민의힘하고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그런 분을 그 용병을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대선을 치러가지고 0.73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가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굉장히 절박해지면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 더 생각을 하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누가 뭐 평소에 우리 뭐 보수 당원들이 지지를 하고 안 하고 저는 그거를 떠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에 보수 정당의 어떤 역사를 보고 대선 후보 어떤 사람을 선출했느냐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선출할 때하고 윤석열 후보를 선출할 때는 좀 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선출할 때는 문재인 5년이라는 걸 거치면서 야, 이 도저히 민주당한테는 또 5년을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어서 윤석열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 계엄을 할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병을 데려와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건 저는 이번 선거도 그냥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 같으면 아마 제 같은 사람 찾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그런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지층에서 진짜 그런 승리에 대한 절박성,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의지 이런 게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예. 경선을 치를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돼야 대권 후보가 되는 건데 예. 사실은 어떤 경선이든 세와 또 지지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이 없고 단기 필마고 그래서 경선을 치러낼 수 있겠느냐. 조직이 없으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요. 제가 당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네. 저와 뜻을 같이 하던 그런 개혁적이고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지난 한 3번의 총선에서 공천 학살도 많이 당하고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전히 저와 이 개혁 보수의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여전히 저를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동지들하고 같이 정치를 할 때는 저는 뭐 늘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지적인 관계에서 해왔고 아직도 그분들이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또 특히 전직 의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세와 조직이라는 거는 그거는 본선에 가면 그거는 어차피 보수는 저는 결집할 거라고 봅니다. 본선에 가면 결국 문제는 중도에서 이길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중도에서 지금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 이런 게 중도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중도 유권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을 해낼 거냐. 그 유일한 카드는 어떤 후보를 낼 거냐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의 어떤 경쟁력, 제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열심히 해야죠. 설득을 하고 해야죠. 예. 확장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예.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김문수 장관이나 예. 또는 뭐 다른 또 여타 여권 후보들과도 공통 분모가 있다면 연대할 생각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뭐 그중엔 한동훈 전 대표도 들어가고 그거는 때에 따라서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 아니고. 연대의 의미는 뭡니까? 연대라는 게 이제 질문을 연대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는 저는 협력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정치 전반이 괴멸의 위기에 있고요. 당의 미래가 너무 캄캄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예컨대 조기 대선을 만약 치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경선의 룰을 가지고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경선을 치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보수의 미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그분이 누가 됐든 뭐 특정인이 아닙니다. 누가 됐든 저하고 생각이 차이가 상당히 있는 김문수, 홍준표 그분들도 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이분들하고도 저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무슨 뭐 그럼 단일화를 하는 거냐 연대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선을 오히려 굉장히 치열하게 치르는 게 오히려 저희들은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대의 의미는요. 예. 같이 뜻이 예. 모였을 때 누구 하나를 밀어주고 나머지는 뒤로 물러서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협력이라는 거는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선을 어떤 식으로 치러야 되느냐는 아마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특히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나 민심을 따르는 그런 경선을 할 거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당에 대해서 너무 장악을 세게 해가지고 우리 예컨대 전당대회 같은 거 보면 당헌을 바꿔가지고
무슨 뭐 5대5 내지 7대3으로 뭐 하던 거를 뭐 100% 당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문을 닫고 당원들끼리만 후보와 대표를 뽑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민심에서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 결국 그때 보면 뭐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윤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닌 게 총선이고 대선이고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선수들이 그 경선에 뛰는 후보들이 뭔가 이 경선으로 뽑히는 후보가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컨대 경선 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의 협력을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뭐 무슨 다른 후보하고 단일화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예. 자, 여러 대권 후보들마다 예. 개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의원님은 어떤 쪽에 지금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정치개혁으로 제일 강조하는 게 1987년 헌법체계가 이게 그때 급하게 개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또 국회도 일당이 너무 지배를 많이 하게 되면 제왕적 국회의 폐단 이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가 서로 감시 견제 장치가 약해진 상황에서 막 이렇게 충돌하는 게 지금의 모습이고 이게 수많은 탄핵, 수많은 입법 독재, 거부권, 예산도 멋대로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 사명권, 그다음에 거부권, 그다음에 대통령 밑에 있는 권력기관들, 감사원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헌해서 개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탄핵을 해가지고 입법 독재, 예산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를 지배하기만 하면 그것도 탄핵의 요건이나 이런 거를 더 감시받고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과 같은 제왕적 국회의 모습에서 변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할 거냐? 저는 4년 중임에 찬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임기만 바꾸는 그런 개헌 가지고는 지금 이 우리 정치의 어떤 폐단이 고쳐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하고 저는 개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선거제도 바꾸는 거다. 소선거구제를 하니까 영남, 호남과 각자의 텃밭에서 그냥 말뚝만 꼽으면 당선되는 이런 체제로 가니까 국회에서 두 진영이 양당 체제에서 극한 대결을 하고 서로 완전히 내로남불을 하고 맨날 여당, 야당 됐을 때 말이 바뀌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를 예컨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도입을 하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직접 예컨대 한 4등까지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보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저는 다당제의 길이 열리고 영남과 호남을 서로 더 이상 텃밭이 아니라 거기서도 본선에서 경쟁을 해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을 정치인을 배출을 해서 국회에 내보내고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경쟁을 도입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선거제 개혁이 우리 정치 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양당제가 양진영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싸우는 이 정치의 폐해를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년 전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헌법 개정하는 것보다 선거제를 개혁하는 게 우리 정치 발전에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치를 오래 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 저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 너무 많은 폐해가 있고 영남, 호남은 뭐 거의 그 각 당에 무슨 인질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좀 이번에 고쳐야 되겠는데 이 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고칠 거냐. 이렇게 정치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우리 정치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경제 안보 위기에까지 연결되는 이런 시점에는 국민들께서 야, 이 정치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헌법 개정하는 문제 또 선거제도 개혁하는 문제에 국민들께서 더 많은 목소리, 더 많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면 저는 정치인들이 그 민심에 따라서 정치를 개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권의 유력 정치인인 유승민 의원과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